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3명 더 추가로 발생하면서 확진 환자가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13번째 환자는 지난달 31일 중국 우한에서 1차 입국한 교민이고 14번째 환자는 12번째 환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되고 중국인의 제주 무비자 방문도 금지됩니다. 출입국 통제를 통해 감염원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가톨릭대 백순영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벌써 15명까지 늘었는데 지금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상황부터 좀 간략히 짚어주시죠. 예, 지금 15번 환자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좀 우려가 됐었던 부분은 그 12번 환자가 일본에서부터 귀국한 관광 가이드인데 예. 일본에서부터 귀국을 했고 또 이 사람은 중국에 간 적이 없고 또 어떤 환자와 접촉했던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국내에 입국한 시점도 19일 날로서 20일 이전 우리 처음 환자가 확진됐던 것이 20일이기 때문에 20일 이전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의 감시망 밖에 있던 환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그 우려대로 이 환자의 부인이 확진이 돼서 역시 3차 감염으로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13번 환자, 어저께 확진된 환자를 보면은 이 13번 환자는 31일 날 비행기편으로 우리 교민들이 368명이 귀국을 했는데요. 예. 그중에 350명은 무증상이었고 18명이 유증상자로서 격리되고 바로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증상을 나타냈던 유증상 환자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었던 350명의 환자 중에 속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격리시설로 이동된 다음에 증상을 나타내서 그 다음에 진단을 받았더니 확진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귀국하자마자 전수조사를 바로 해서 예.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지 않은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검사가 좀 오래 걸리나요? 지금 최근에 개발된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하는 그 RT-PCR 방법은 바로 그 타겟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350명 이 정도를 한꺼번에 하려면은 지금 그 진단 역량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18명 중에서는 환자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350명이나 많은 환자 중에서 확진 환자가 한 명이 나온 것은 이 환자의 전수조사를 한꺼번에 못했다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역 당국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아마 앞으로는 방역 역량이 진단 역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만큼 가능해지리라고 보는데 다만 이 진단을 해야 되는 대상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쫓아가서 방역 당국이 대비를 할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12번 환자와 관련해서 일본이 확진자 접촉 사실을 중국에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열흘 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는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이분이 국적이 중국, 거주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예. 국적이 중국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일본에서 확진된 환자도 그 관광객의 운전기사, 관광버스 기사가 제일 처음에 확진이 됐고요. 그렇죠. 그럼 그 2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광객에서부터 기사에 감염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가이드도 또 감염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경로인지 2차인지 3차인지가 그 부분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예. 즉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기사가 먼저 확진이 됐고 그다음에 가이드가 확진이 됐거든요. 그럼 이 가이드는 관광객으로부터 옮은 것인지 기사로부터 감염이 된 것인지가 확실치가 않아서 어디까지가 2차, 3차인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들이 확진된 다음에 이분들은 중국에 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로 감염이 된 것이고 이분이 이 관광버스 기사하고 가이드하고 아마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우연한 일일 것 같은데 네, 둘 중에 누구인지는 정확히 누구인지가 모르겠지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2차 감염자 이상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중국인 관광 가이드는 3차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족이 부인이 감염이 되면 4차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네.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금 이것을 4차라고 보지는 않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세 분이 같이 사셨는데 따님은 다행히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뭐 2차 감염, 3차, 4차 감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3차까지 감염이 번졌다 혹은 4차로 번졌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방역이나 어떤 이 질병의 종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나요?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감염력이 완벽하지 않은 즉 동물로부터 온 바이러스들은 예. 계속 감염이 그러니까 장기간 지역사회 전파가 되면은 완전히 적응을 해서 아주 토착화된 바이러스가 될 수는 있지만 예. 지난번에 그 메르스 바이러스 때도 보다시피 이렇게 좀 차수가 넘어가면은 오히려 감염력이 더 떨어지는 그래서 종식이 되는 네.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된 지가 한 달하고 며칠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런 몇 차수 부분들은. 넘어간다고 해도 네, 몇 차수 증상이 넘어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니라 네. 사실은 몇 차수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누구한테서 옮았는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 4차, 5차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전파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에는 감염원 자체가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좀 다른 점은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원내에서 발생하고 그 이외의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라 예. 가족 간의 전파 이외에서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적하기는 굉장히 쉬웠던 부분이 있죠. 하지만 지금 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메르스 예. 바이러스보다는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증상 감염이니 잠복기 감염이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증상이 그렇게 없는데도 전염시키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슈퍼 전파자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슈퍼 전파자라는 게 한꺼번에 여러 명을 감염시킨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을 감염시킨다는 건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선 의학적으로도 슈퍼 전파자라는 용어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다만 비공식 용어인 셈이네요. 그렇죠. 다만 메르스 때 보면은 대부분 5명 이상 14번 환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85명을 전파를 했어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불과 몇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환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슈퍼 전파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 뭐 5명 이상이면 어떠냐 그런 것이 아니라 슈퍼 전파자가 되려면은 일단은 증상이 중증이라야만 그 환자가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 몰라서 이 사람이 주변 환경을 계속 오염시키는 상황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럴 때 병원의 원내 환경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약한 입원 환자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히 메르스 때 그 14번 환자는 입원실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3일 동안을 그랬었죠. 있었거든요. 예. 그럼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 쪽에서 보면 이 지금 전파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독한 바이러스를 다량 그 오염을 시켰고 받는 쪽에서 입장에 보면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네. 전염이 됐기 때문에 또 사흘이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파시켰기 때문에 85명이라는 환자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상황은 어디를 봐서도 그렇게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약한 증상이기 때문에 예. 슈퍼 전파자가 지금으로서 나올 확률은 이 모든 환자를 다 합쳐도 나올 수는 없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방역망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12번 환자 같은 경우 이분이 방역 당국에 자진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본 그 확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다행히 다행스럽게 우리가 나오거든요. 방역망 안에 들어오게 된 거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중증이 되면서 입원을 했는데 진단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다시 메르스 때와 같은 슈퍼 전파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역망 외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의미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불안한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결론적으로, 상황은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전부 그 감염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학조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방역 당국이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증상이나 혹은 감염 그 증상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의 환경 뭐 이런 거를 빼고 막 체질적으로 슈퍼 전파자인 체질이 있다던가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아니죠. 예. 네, 이해했습니다. 다만 증상이 많이 중증이 될 수 있는 체질들은 있을 수 있죠. 그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고령자, 즉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만성질환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래갖고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네. 오히려 더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바이러스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뭐 어린아이 이런 아이들이 감염은 되지만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은 중증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역학 조사로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우한 교민들 관련된 내용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 350명 중에 감염 확진자가 나와서 좀 방역 대처가 조금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350명이 버스를 타고 뭐 충북 지역의 이제 임시 격리 시설로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게 지역 사회로 퍼져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좀 반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컸는데 실제로 이 지역 사회에 대한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350명 중에서 한 명의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더 생겼을 다시 것도 우려가 좀 커질 것 생겼을 같아서요. 것 같은데 네.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은 중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도착하면서 완벽하게 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최대한의 방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 경로에서는 오염될 확률은 뭐 제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설 내 수용된 다음에도 각방 격리 시설이 다 되어 있었고 또 며칠 만에 발생하고 증상이 그렇게 심한 상황이 아닌 데서 예.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환경에 배출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또 배출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 담 밖에까지 넘어서 적어도 뭐 수십 미터를 이 바이러스가 자기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침방울이라는 이런 비말 같은 것들이 오염이 돼서 전파가 됐을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상황으로.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최대 14일 이내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이 14일 이후에는 이제 그 수용소에서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14일 이후에 감염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될까요? 제로는 아니겠죠. 하지만 제로에 0에 수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 10,000케이스 그러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면역력의 차이에 따라서 예. 아주 드물게는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확률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주를 3주로 늘린다면은 굉장한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방역 시스템에. 그럼 우리가 지금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감시 대상자, 지금 상황으로서는 밀접 접촉자 또는 일상 접촉자 구별 없이 14일 자가 격리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그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가벼운 증상이라도 나타나면은 우리가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밟게 되는데 네. 2주만 해도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적은 확률을 때문에 3주로 늘린다는 것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2주라는 게 WHO 뭐 권고에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2주까지 가지 않고 평균 잠복기는 5일 정도고 대부분 10일 이내에 90% 이상 발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4일도 상당히 여유로운 네, 14일도 그거에 여유를 상당히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증이 돼서 다 증상이 나타나고 회복이 되면은 이 잠복기의 2배 정도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으면은 그 환자는 회복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4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뭐 안정적인 기간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14일이 지났더라도 며칠간 정도는 집에서 다소 조심할 필요는 있다. 다소 자가 격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을 위해서도 가능하면은 끝난 다음에도 한 2, 3일 혹은 일주일 정도는 자가 격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는 것이 시민 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황을 좀 짚어보면요.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사망자가 하루 만에 또 56명이 늘어서 이제는 350명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과거 뭐 대표적인 비교군인 사스 바이러스와 비교를 해보면 이게 같은 코로나 계열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확산세 자체는 훨씬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긴 합니다. 이
사스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중국에서 5,000명, 전 세계적으로 8,300명인데 뭐 그건 벌써 훨씬 더 넘어갔고요. 예. 이 사망자 수도 이제 오늘 지나면은 훨씬 더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예. 이 상황은 사실 치사율이라든지 또는 이 지금 전파세 뭐 이런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있어서는 보건당국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이 병원의 의료 수준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특이한 우려 사항이 뭐냐면은 그 우한시 자체가 폭발적으로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니까 중국 당국에서 1,000병동 이상의 큰 병원을 짓고는 있지만 예. 감염이 돼서 질환이 되어도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지역사회 감염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나라에 바로 갖고 와서 여기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우리나라도 들어오면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도 이 중동에서는 이게 원래 중동 바이러스거든요. 그렇죠. 중동의 토착 바이러스인데 대부분 35%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2,500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무서워 보이긴 했었지만 그 시절에 186명이 감염돼서 38명이 사망했거든요. 근데 종식된 2년 후에 노인 한 분이 더 사망해서 사실은 39명입니다. 근데 예. 그 인과관계는 확실치 않지만 그 치사율을 계산해 보면 20% 이하입니다. 따라서 35%가 중동의 의료 시설 보건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 보건 수준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단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것이고 중증으로 가는 것은 메르스는 지금 20%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2%, 3% 네, 뭐 이런 수준의 많아야 얘기, 5% 정도 얘기. 5%까지도 이제 나중에 역학조사 다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심지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치사율이 더 떨어지는 더 떨어질 경우가 수도 보일 있고요. 테니까요.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미국에서 지난 겨울 동안에 1,500만 명이 독감에 감염이 예, 독감이 돼갖고 아주 이슈였죠. 그 중에 0.06% 정도가 사망을 해서 8,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독감은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감염이 되고 사망을 했고 어린아이들도 후유증이 굉장히 많은 이런 질병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독감 바이러스는 무섭지 않고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처음 보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렇죠. 독감은 매년 오고 그 한 해에도 몇 번씩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니까 우리가 좀 익숙해 있는 것뿐이지 실제 독성을 보면은 이 바이러스는 그다지 치사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에 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없다를 두고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는 어떨지가 좀 궁금한데요. 우선 잠복기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되었을 때 바이러스는 증식하고 있는데 내 몸은 아직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시기를 잠복기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죠, 몸속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은 우리 몸은 막 면역 시스템은 싸울 것이고 이 싸우는 과정 중에서 뭐 발열이라든지 인후통이라든지 뭐 여러 기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잠복기가 끝나면은 이제 그다음에 환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질환이 나타나고. 그러면 잠복기라는 거는 기침을 하는 상태는 잠복기인가요? 그것도 증상이 기침을 있거나? 하는 것도 잠복기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한두 번 했을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그냥 평소에 좀 힘들어서 기침을 했는지 또 미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37.5도에서 뭐 한 0.5도, 38도가 됐다고 그래도 그 정도면 뭐 느낄 수는 있겠지만 둔한 사람 그것도 못 느낄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환자 본인의 느낌이 그렇죠. 본인의 잠복기냐 느낌으로 지금 아니냐를 얘기를 하는 가르는- 거니까 뭐 예. 열을 잰다는 건 느낌이 아니고 바로 뭐 그렇긴 증상이지만 하겠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더 많은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환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 디텍션 시스템, 이 진단 검출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적으면 검출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게 어느 시기 정도에서 검출이 되냐 하면은 잠복기가 끝나기 전쯤 정도에서 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검사하면은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라 하면 이 잠복기라는 것이 계속 가갖고 결국은 잠복기로 끝나고 증상은 안 나타나고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겨서 결국은 환자가 아니고 끝난 사람을 무증상이라고 그러는 예. 거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 무증상 환자도
바이러스는 계속 증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막아버린 거죠. 건강한 사람이면은. 네네. 그러니까 무증상자라도 진단을 해보면은 감염을 우리가 RT-PCR 방법으로 진단을 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하고 무증상인 사람하고는 예. 감염이 됐던 사람은 방어력을 얻어서 항체를 얻어서 다시 그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감염이 되질 않습니다. 예. 지금 루머에는 이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돼도 또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다는 루머가 막 돌고 있는데 예. 그거는 뭐 대부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항체가 생기면은 면역성이 생기는 것이고 가끔 재감염이 일어나는 바이러스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고 예. 지금 이 바이러스는 발견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감염된 이런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이게 역학적으로도 아직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가톨릭대 백순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